서가 명가. 사실 저는 과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현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한편 인지과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에 관심도 많고, 소위 또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가 인간들을 어느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관심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현대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또 예전에 사람들이, 인간이 소위 문명화된 이후의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까지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관심, 뭐 학문적인 핵심적인 관심사는 아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번 강의 중에 처음 2번 정도는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어디에 있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AI 시대와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긴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2가지 화두를 생각하게 될 건데요. 하나는 인간이 어떤 개인 또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화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보면은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또는 공동체하고의, 뭐 공동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측면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공동체와 사회 또는 개인과는 항상 일정 정도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법들이 있죠.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해라 라고 강제하는 측면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법들은 나의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개인들은 사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사회는 개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권리 같은 걸 주장하는 그런 측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은 권리 같은 걸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어떤 윤리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냐면 양자 사이에 좀 더 깊은 층위의 어떤 얽혀있음 같은 것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죠.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떤 직장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공동체의 성원이기도 하고, 더 크나아가서는 이 지구를 이루는 인류의 한 성원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인간은 개인 수없이 많은 어떤 관계와 인연의 실타래 속에 있는 존재인데,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은, 개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구성 자체에 사회적인 어떤 특성들이 나라고 하는 자아 자체를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얘기할 때 나는 특정한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한국이란 특정 상황 속에서 살게 되고, 또 특정한 시대에 태어나고 있는 특정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정한 가치관 같은 것들은 나의 선택과, 내가 선택해서 가치를 받아들입니까? 인간은 그 정도로 지성적이지가 않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자란 가정 환경,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나의 선택의 여지 없이 나를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발적인 자아 이전에, 그 자아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전에 어떤 공동체가 갖고 있는 구조, 특성, 이런 것들이 그 자체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테고, 그렇죠? 반면에 뗏목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커다란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통나무들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사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얼마만큼 의존해서 그 본질이 규정되는가에 따라, 죄송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본질 뭐 이런 단어 자꾸 쓰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참아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본질이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공동체적인 큰 구조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에 성장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쪽에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는 공동체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존재로 보느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회와 개인 사이의 이 갈등 관계, 또 존재적으로 어떤 것이 우선적이고 어떻게 우리 자신이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보다는 개인의 자발적이고 자유와 관련된 측면들, 이런 것들이 훨씬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사회와 관련된 규범적인 문제,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우리의 태도, 우리 입장을 봐도 좀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매춘은 불법화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참 처음 법이 도입될 때 과연 이 옳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 다 법으로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한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춘과 관련돼서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하는 것 관련된 이슈였어요. 그에 관련돼서 매매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개인의 신체는 내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거를 해서 돈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3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당사자들 사이에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라면 왜 그거를 법으로 금지하느냐. 이것은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그것을 승인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반면에 이 매매춘을 불법화 시키는 것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면은 이것이 인간의 성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고귀하고 사회의 근간을 차지하는 것이고 어떤 개인들의 아이덴티티까지도 정체성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남겨놔가지고 그 곤란 와중에 이 사회 전체가 동요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이것은 깃발을 들고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매매춘을 불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적인 커다란 문화와 규범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가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매매춘을 불법화시키는 걸 찬성한 사람들 입장에 어느 정도 깔려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자발적인 자유와 선택 같은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거와 제가 앞으로 살펴볼 문제에 중심되는 이슈가 돼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개인과 사회라고의 관계 속에서 이건 독립적인 화두는 아니고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행복과 관련된 그러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 원하는 것이고 어떤 시대도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틀릴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모든 분들은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내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요새 일부 심리학자들은 행복이 뭔가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의미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나는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이야기가 행복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왜 행복을 화두로 삼고자 하느냐 하면요. 이 행복이 사람들마다 다른 차이가 있기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 시대마다의 중요한 차이도 나타납니다. 행복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대 생각했던 사람들,
중세인들은 어떤 생각들, 또 예를 들면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권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요. 그거는 뭘 보여주냐 하면은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또 그 시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생각은 없고요. 그거는 저 말고 어떤 현자가 나타나서,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리더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 개념적으로 그 학문을 하는 철학자가 정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자가 관심을 가져서 지성사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시대에서 행복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를 봄으로써 그 시대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변해와 가지고 오늘날의 행복관을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오늘날의 세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화두,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얼마만큼 나의 자유에서 오는 것인가, 사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화두. 두 번째는 그 굉장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시게 될 텐데, 행복함이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 쾌감 이런 데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헌신에서 오는 거냐,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두 개를 함께 화두로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랑 3000년 내지는 몇백만 년과 관련된 건 잠깐 하고요. 한 3000년 정도의 어떤 시간 여행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기원 전 7세기 무렵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그냥 뭐 초기 문명과는 떠나서 굉장히 지성적인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집단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 국가로 발전하면서 엄청난 지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그 그리스 문명, 소위 유럽 문명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그 그리스라고 하는 세계가 여기 이해하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제가 또 그를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화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화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서양 문화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고 우리에게까지도 제우스, 뭐 비너스, 뭐 온갖 존재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자, 그럼 신화가 했던 역할이 뭐였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주는, 우리 인간들은 계속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가다 보면은 느닷없이 번개가 쳐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무슨 모든 사람들이 몰살하기도 하고, 온갖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해가 뜨면은 해가 지고 나면 달이 뜨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뭐를 통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은 과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을 때 그걸 설명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과학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역할은 뭘까요? 신화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은, 신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볼 때 사람들은 뭐에 주목을 하냐 하면 신들 사이에 싸움에 대해서 주목을 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면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바다라든가 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랑을 다루는 신도 있고 뭐 분노를 다루는 신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신화가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인간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들이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을 넘어섰을 때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얼마나 불편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의 신화의 역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물론 사람들에게 문학적인 흥미를 주는 재밌는 이야기를 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과학적인 설명을 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존재들로 하여금 야, 너 사회 공동체 속에서 네가 맡은 역할이 있으면은 그 역할을 네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간의 그 어떤 발전 과정 속에서 만물의 영장이게끔 만들었던 인간의 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공고히 만들어주는 하나의 스토리, 자기에 있는 역할을 다 담당하고 일탈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에 말하자면은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순응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규범적인 틀,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신화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분명히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고대 도시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그리스와 로마를 보면은 가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다 보면은 그 가족에서의 대빵, 이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역할을 누가 하게 됩니까? 가부장이 하게 되죠. 가부장이 역할을 할 때 그 그리스와 로마 가족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집집마다 갖고 있는 불. 우리가 소위 그 올림픽 할 때 그 성화를 유지시키듯이 가족이 갖고 있는 불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부장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불은 무슨 역할? 왜 중요시 됐냐 하면요. 그 불이 바로 이 가족으로 하여금 뭐와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조상과 연결시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 사회에 있을 때도 이것이 굉장히 공동체적인 의식이 강한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족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 가족이 서 있는 조상과 그 리니지, 그 족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족보하고의 연결성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가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차 커지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시족이나 부족으로 가게 되면은요. 시족이나 부족으로 가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또는 어떤 시족 잔치의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도시 국가로 가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냐 하면은 그 도시의 아이덴티티,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갖게 돼요. 신이 그 도시를 유지시켜주는,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그 아이덴티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예요? 가족이면 가족, 시족이면 시족, 부족이면 부족, 이것을 하나로 묶기 위한 어떤 상징 같은 것만 해요. 가족에 있어서는 가부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도시국가에 와서는 그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도시국가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 근데 물론 이때는 이제 다신교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 국가들 사이의 싸움은 이 국가들 사이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거고, 지는 사람들은 자기 신을 버리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복종가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런데 이 사회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굉장히 계급적인 성격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가족에서는 누가 우두머리 역할을 해요? 가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가장이 하는 얘기에 대한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고, 옛날부터 이런 문명사회가 됐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부터 여자는 굉장히 부차적인 존재로 계속 생각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굉장히 부차적인 거예요. 가족에 있어서 가부장이 있고, 이런 어떤 굉장히 질서를 갖고 있는 사회들을 갖게 돼요.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적으로 볼 때.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고, 계급을 갖고 있고, 자연의 질서를 갖게 돼요. 그리스 사회를 이해하고자 할 때 중요한 한 줄기가 굉장히 계급적이고, 어떤 신화적인 공동체주의적이고, 모든 존재는 개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구성이 되냐 하면은 그 속한 사회, 어디에 속했는지 지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속한 도시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떠나서 그 사람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형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 추방입니다. 그 도시국가로 추방되는 거는 시민계급이 박탈돼가지고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존재감을 상실하는. 그래서
어떤 이런 공동체주의, 사회주의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신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신들이 갖고 있는 위치를 계급에 따라 가지고 제 위치를 지키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이렇게 꽉 짜여진 계급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에서의 신화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요. 로고스는 뭡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라고 얘기할 때 로고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층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원리, 법칙, 질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 이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인간의 지성, 이성을 얘기할 때도 로고스라고 그러고, 로고스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언어.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태초에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질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그리스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에서 시작하는 거냐 하면은 소크라테스에서 시작을 해요. 서가 명가